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이긴 한데 예비 며느리였던 상대 집안의 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방장이었고 저는 홀과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아들과 인연이 만들어진 건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눈보라를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지쳐있던 아이는 배가 많이 고픈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더니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때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짜장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많이 배가 고픈 것 같다며 양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하루 날 잡아 노인분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도움받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온 아이의 모습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었고 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눈보라를 뚫고 들어왔는지 아이의 상황이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자 허겁지겁 배를 채운 모습을 보니 너무 딱하더군요. 추운 겨울날 입고 있던 옷도 두껍지 않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상당히 낡은 상태였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온 남편은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아이를 보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볶음밥과 탕수육을 추가로 만들어 저에게 내어 주었어요. 아이는 볶음밥과 탕수육을 보더니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당황해 하길래 서비스라며 긴장하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로 아이의 긴장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내어준 음식까지 깨끗이 비운 아이는 카운터로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을 건네 주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이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며 불안한 표정을 보이길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건네봤더니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면서 배고플 때마다 밥 먹으러 오면 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 아이와 저희 부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가끔 식당에 찾아온 아이는 매번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짜장면을 사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집안 사정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아픈 곳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만 제공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식당에 찾아온 한 여자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밖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여자를 붙잡았어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끌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대충 봐도 친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놓으시죠.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알아? 내가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얘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있으니 엄마나 다름없지. 관리해야 될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내가 보육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하나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 몇 번이나 말했어. 저번에도 나가지 말라고 크게 혼났으면 말귀를 알아들어 먹어야지. 이리 와. 너 혼자만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멋대로 굴 거야? 저기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보육시설이라뇨.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는 아이를 무작정 끌고 나가면 어떡해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원에서 밥을 얼마나 시원찮게 줬으면 며칠 굶은 애처럼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고요. 참나, 원장인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무슨 밥을 줘요? 굶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리 내놔봐라. 뭐야 이건?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었어? 이걸로 여태껏 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은 거야? 이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카드라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카드인데 내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가지고 나온 거야?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딱해 보인다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준 것 같은데 얘는 쓰레기 종량제 카드만 있으면 밥을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쪽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값 얼마예요? 오죽 딱해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돈 받을 생각 애초부터 없었고 혹시 몰라 그 카드는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라고 얘기해 줬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밖으로 맴돈다면 그건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찾아오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교육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다음부터 사고를 안 친다고요. 어찌됐든 음식값은 안 받겠다는 거죠? 다음에 이걸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밖으로 나오면 그땐 평생 세상 빛을 못 보게 될 줄 알아. 다른 애들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는데 너만 왜 설치는 거야? 다른 애들도 보고 배우기 전에 오늘 따끔하게 혼 좀 나야 되겠다. 아니, 당신이 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혼낸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이 아이가 일탈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조용히 밥만 먹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사고 없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 것만도 다행 아니에요? 당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입양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 내가 한두 번 겪은 줄 알아? 당신들 애 안 키워봤지? 딱 보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엔 당신들처럼 아이한테 접근해서 도와주는 경우 정말 많아. 애가 딱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입양 결정하지. 그런데 나중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결국 아이를 다시 보육시설로 놓고 가버리더라고. 무슨 애완동물 키우다 버리는 것 마냥 상황이 안 된다고 하거나 아이랑 살아보니까 자기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무슨 육아체험 경험해 보는 것처럼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몰래 놓고 간 뒤 잠적해 버리는데 내가 그걸 한두 번 겪었는지 알아? 그런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 옆에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당신들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보여서 욱하는 마음에 입양한다 하겠지만 그건 이 아이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괜한 기대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 몸이나 간수 잘하세요. 보육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차에 태웠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저희 부부에게 눈을 떼지 못했고 그 눈빛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었는데 워낙 삶이 바쁘고 봉사활동 위주로 살다 보니 아이 키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직원 없이 중식당을 운영한 이유도 그런 인건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편과 단둘이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와 헤어지고 난 뒤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어디 다치거나 원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남편과 함께 보육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온갖 굳은 일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한테 소리치며 조금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고 지쳤는지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걸 본 원장이 꾀를 부린다고 손을 올리려는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원장한테 소리치며 달려가 강하게 밀친 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입양하겠다며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13살이었던 아이는 부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2살 정도 됐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되면서부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현실에만 충실하기로 했었죠.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한 가족이 된 이후 제 아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었습니다. 살면서 당연히 웃고 울 때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을 이겨내 오면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제 아들은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게 잘 커주었죠. 무엇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펼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 부부 삶에 만족감은 상당히 컸었어요.
이런 행복이 앞으로 평생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놀라운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좀 놀라긴 했었지만 혼자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제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누군지 얼굴 한번 보자며 식당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제 아들이 어느덧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아이를 입양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 망설였다면 제 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많이 바뀐 삶을 살고 있었겠죠. 저희 가족보다 더 부유한 집안에 입양을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악덕했던 그때의 원장을 봤을 땐 제가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인생은 불행만 펼쳐졌을 확률이 훨씬 더 컸었겠죠. 잘한 선택이었고 남편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뒤 주말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을 위해 저희도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돼서 낡았지만 식당 간판도 최대한 깨끗하게 닦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공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시부모 입장에서 예비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건 가끔 생각은 해봤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 부부가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를 보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녁으로 일정 계획을 잡게 된 터라 식당 문을 일찍 닫기 위해 마지막 손님을 받은 뒤 마감됐다는 팻말을 붙이려는데 식당 문을 잡은 여자가 저를 밀치며 무작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띠며 금일은 사정 때문에 식당 문을 일찍 닫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좋게 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도 주문을 받으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남편한테 물어보니 금방 만들어주겠다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께 음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식당 안을 정리한 뒤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했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남편이 먼저 들어간 사이 손님은 식사를 끝냈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손님이 먹다 남은 짜장면을 제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짜장면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충격적인 상황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 만지고 화장까지 전부 고생해서 했는데 개념 없는 손님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날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민 거야? 내가 오늘 일이 바빠서 겨우 첫 끼를 먹게 된 건데 나보고 이딴 음식을 저 먹으라고?
그쪽은 만들기만 했지. 먹어보기는 했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중식당이라고 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왔더니만 완전 쓰레기 음식을 팔고 있었네.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받으려 들어? 아니,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로 하면 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아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초부터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이 집 소문 좀 났다고 아주 개판으로 운영하는구만.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옷 갈아입는 동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짜장면을 머리 위로 엎은 건데?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되잖아. 그쪽이 주방장이야? 짜장면 먹어는 봤어?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나한테 제공을 한 거야? 아주 형편없더구만. 이딴 걸 팔면서 돈을 받으려 들어?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정말 맛이 없었으면 한 젓가락 하고 말았겠지. 거의 다 먹어놓고 괜히 돈 내기 싫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감이 안 잡히지? 영업방해죄로 고소해야 정신 차릴래?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다시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되거든? 조용하게 넘어갈 테니 음식값 지불하고 오늘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 만진 값만 주면 더는 일을 키우지 않을 테니까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 만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돈만 지불한 뒤 다시는 식당 앞에 얼씬거리지 마. 지금 손님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야? 정작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군데 내 앞에서 큰 소리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갑자기 찾아와 식사를 마친 손님이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음식값과 미용실에서 머리 만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테이블에 있던 빈 그릇을 들어 사정없이 제 뺨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식당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힘들게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되었고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탕수육 접시를 그대로 들어 손님의 면상에 그대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따로 달라고 했던 탕수육 소스를 손님의 머리 위로 전부 부어버린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개념 없는 손님 하나 때문에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되자 남편은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날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설명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탕수육 소스를 뒤집어 쓴 손님이 자기 사이가 누군지 아냐고 법을 다스리는 검사라고 식당 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식당의 문이 열렸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식당 안의 풍경을 제 아들과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며느리가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저희가 좀 일찍 왔죠? 어머니,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온몸에 왜 짜장면이 묻어 있는 건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도 마라. 저 여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음식을 주문하는 거야.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손님으로 받았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어놓고 형편없다면서 갑자기 먹다 남은 짜장면을 내 머리 위로 엎어 버렸지 뭐야. 저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사위가 검사라고 더 난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내 살다 별 이상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에 이게 무슨 꼴이니? 아휴, 오늘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 저기, 잠깐, 고개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엄마 맞죠? 아니, 숨지 말고 얼굴 좀 보여달라니까요. 엄마 맞잖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여기 민호 오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건데? 엄마 설마 오늘도 아빠랑 싸우고 뛰쳐나온 거야? 어머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영아, 너희 어머님이 왜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이러고 계시는 건데?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일을 어쩐다냐. 여기가 자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었어? 아니,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많은 식당 중에 하필 예비 사돈 되실 분의 식당에 들어오다니. 알았다면 나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아니, 글쎄, 너희 아빠가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딱 걸렸지 뭐야. 그래서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분이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무작정 들어온 거거든. 너는 알잖아. 엄마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거.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는데 화가 안 풀려서 나도 모르게 예비 사돈 분들인 줄도 모르고 화를 내버렸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비 사돈분들께 화를 풀어버렸네요. 이를 어쩐다니. 식당에 피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쪽 가정 문제 때문에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쪽 사이가 검사라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이용해서 믿고 더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 안 볼 때 뒤에서 이것보다 더 난리를 쳤겠네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엄마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누구보다 너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니 서운해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저런 집안에 네가 사이로 들어가는 건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할 거니까 나중에 더 좋은 집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을 사이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여자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싶다며 저에게 애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런 상황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여자에게 고소 진행을 했어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알고 있던 여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제 아들의 분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선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그 집안의 딸이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못난 자기 부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고 매일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용서해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여자에 대한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용서를 해준다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게 뻔하다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손님이고 거기에 더해 사이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검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낮잡아 보면서 함부로 대한 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 아들이 보육원에서 지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원장이라는 사람인 자기의 위치가 제 아들보다 높다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행동들이 제 아들한테는 상처였고 그런 사이가 보기 싫어 검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도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시작된 인연이 기막힌 대역전극이 되었고 현재는 멋진 검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길을 걷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아들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미래에 어떤 행복을 가져오게 될지 그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목표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실 텐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오래간만에 푹 쉴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앞으로도 명절은 집에서 쉬거나 친정집에만 갈 거라 별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앞날을 알 수가 없어 앞으로의 삶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시댁과는 절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잘 해오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바라고 그걸 당연시 생각하시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좋지도 않았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시모의 행동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시점에 조용했던 시모가 어느 날 저희를 불렀어요. 난감한 조건에 남편도 당황했고 어떻게 말을 풀어나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요즘 온몸이 쑤시고 집안일도 하기 힘들어서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이럴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을 구하는 게 좋겠지?
그렇게 몸이 안 좋으세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껄끄러워서 제대로 시킬 수 있겠어요? 원하신다면 사람 좀 알아봐 드릴게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는데요? 사람 구하래요? 몸이 안 좋다고 누워만 계시지 말고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셔야 운동도 되고 몸이 약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계속 늘어지면 병만 더 생겨요. 그건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생각 좀 해봤는데 가족이면 서로 편하잖아. 방도 남아도는데 너희들이 들어오는 건 어떨 것 같니? 엄마는 같이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 얼굴 보는 것보다 매일 얼굴 보고 아침 저녁 끼니 걸을 필요도 없고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같이 살자고요? TV 못 보셨어요? 같이 생활하면 불편한 점도 많고 나중에는 인연까지 끊는다는 거 몰라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그런 게 어딨니? 안 그러니? 너 생각은 어때? 시엠이 말대로 하는 게 좋겠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 말이라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활하던 패턴도 있는데 갑자기 바뀌면 적응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같이 살지 않겠다는 말인 거잖아. 나 혼자 편하자고 얘기한 거 같니? 나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너희들한테 어렵게 얘기한 건데 내 말을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리네.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2번 다시 말 꺼내지 않으마. 세아가 너는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하는구나. 시모의 부탁을 저희가 거절하자 얼굴을 붉히며 상당히 불쾌해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는 건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난감한 표정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건데 시모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주지 않자 저를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고 모든 행동들에는 심술이 가득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서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모는 저를 대하는 게 점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무식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 문제를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모의 행동을 제재하고 그만하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이 개입하면서 시모의 불난 머리에 휘발유통을 부어버린 건지 화를 더 키우게 되었고 결국 시모와 꾹꾹 눌러왔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저희는 불편할 것 같다고 말도 못해요? 그때 가지고 아직까지 기분 나빠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개인적인 생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인 줄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져 버렸잖니. 너랑 결혼 전에는 엄마밖에 모르던 아들이었는데 너랑 만나고 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하고 네가 하는 말만 들으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들겠어? 너는 우리 집안과 결혼한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좀 배웠다고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지 않나. 우리 아들 꼬드겨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려고 계획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앞으로 매주 들리도록 해라. 네가 결혼해서 하는 게 뭐야? 시애미를 위해서 밥을 해줘봤어? 같이 쇼핑을 해봤어? 다른 집안의 며느리들은 살갑게 대해주고 딸보다 더 친하게 지낸다던데 너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이 무뚝뚝해서는 애교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어서 정말 하나도 재미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저런 게 어떻게 우리 집안과 엮였는지 정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네. 아들, 너는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내가 항상 얘기했지.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한다고. 여우 같은 기집애들은 잔머리만 늘어서 뭐든 안 하려고 한다니까. 너는 여자 잘못 골랐어.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이제 어쩔 거야? 시모는 제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만 골라서 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를 급하게 쫓아왔고, 때마침 볼일을 보시고 들어오신 아버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오시는데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 애써 밝게 웃으시면서 시모가 또 난리 쳤냐며 저러다 말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아버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 괜히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받은 상처가 꽤 크게 다가왔는지 아버님에게 살갑게 다가갈 수 없었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내내 미안하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가던 도중 전화가 오길래 번호를 봤더니 동서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올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성격 좀 죽이시지. 한두 번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아직도 어머님 성격을 모르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중요한 말 아니면 다음에 연락하기로 해요. 형님, 뭐가 그렇게 급해요?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어요. 제가 전화한 이유는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 여행 좀 보내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참에 다녀오면 기분도 좀 풀릴 거고, 그래야 다시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죠. 감정 상했다고 해야 될 것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며칠 전에 저에게 제주도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던데, 저희만 부담하기 그러니까 돈 좀 붙여봐요. 나머지 스케줄은 제가 짜도록 할게요. 돈만 붙이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을게요. 계좌번호와 금액은 문자로 전송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입금해 주셔야 내일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웠고,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연락해봤지만 바빠서 연락 못 받는다는 문자 한 통 보내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남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제 눈치를 보며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시모를 봤을 때는 돈도 주기 싫었지만 아버님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를 잘 대해주시고 항상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얘기한 금액을 계좌로 이체시키게 되었고, 동서는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준비하겠다며 문자로 통보했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모는 정말 조용했어요. 여행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왔는지 별말이 없었고, 그래도 계획한 대로 잘 끝난 것 같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기분이 많이 좋아졌는지 다가오는 주말에 모두를 불러 모았고,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내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뵈었어요. 모두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 며느리까지 옆에 있으니 내가 너무 든든하다. 오늘 신경 써서 준비했으니 많이 먹고 푹 쉬다 돌아가거라. 어머님, 여행 정말 좋으셨나 보다.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여행 계획을 잘 세웠나 봐요. 몸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썼는데 마음에 드셨어요? 음식들도 제일 비싼 곳 위주로만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 얼마나 좋았는데? 시애미 얼굴 많이 좋아졌니?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이 심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니 그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것 같다.
어쩜 이렇게 애교도 많고 싹싹하니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할 수가 있을까? 내가 며느리 하나 잘 둬서 사는 인생이 즐겁다. 어머니, 제 아내한테도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래도 두 분 여행 가신다고 신경 써 드렸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신경을 썼다기보다 그냥 계좌로 돈만 보낸 거죠. 계획은 제가 다 했는걸요? 돈 보내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고생해서 계획한 걸 같이 칭찬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머님? 그렇지. 누군 돈이 없어서 여행 안 가는 거니? 돈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 마음이잖아. 며칠 동안 여행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역시 의원집 딸이라서 그런지 달라도 뭐가 다르다니까. 많이 먹어라. 시모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동서가 얘기한 대로 진행한 것뿐인데 계좌로 돈을 보내놓고도 욕을 먹게 되니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느낌 같았고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라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버님이 옆으로 쓰러지셨고 돌발 상황에 모두가 놀란 상태에서 급하게 구조대에 신고를 취해 응급실로 향했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기는 했지만 워낙 말수도 적고 표현을 하지 않으셔서 아버님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듣게 된 병명은 대장암 말기였고 몇 달을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릴 정도로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모는 몸이 좋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어야지 미련하게 참다가 병이 생겼다고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좋아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아버님도 그 말에 동의하셨어요. 얼마를 버틸지 모르겠지만 얼마의 약을 처방받았고 길어야 몇 달의 기간이 주어진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아버님이셨는데 삶의 여유를 즐겨야 하는 나이에 떠나셔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고 괴로움의 연속인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시모의 성격은 더욱더 예민해졌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입장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아무 말 없이 시키는 건 묵묵히 진행했어요. 그리고 오지 말아야 할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왔고 결국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한평생 의지했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괴로워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옆에 계셨던 아버님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때 이후 시모는 충격 때문인지 한동안 조용했고 저희는 갑자기 생겨버린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자주 찾아뵈었어요. 조금이라도 말동무를 해줘야 빨리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남편과 상의 후 진행했고 동서 또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적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시모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다가오는 명절날 항상 늦게 오던 동서가 일찍 찾아왔어요. 일손도 많이 모자란 상태라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동서를 급하게 부른 거였고 오자마자 어머님 방으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둘은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동서, 어머님과 볼일 끝났어? 무슨 말을 그렇게 오래 한 거야? 내가 지금 바쁘니까
옆에서 전 부치는 거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주는 것만 하면 돼. 나는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 너무 정신없다. 어쩐 일이야? 이번 명절에는 빨리 왔네? 어머님과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저는 전을 부쳐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가 왜 주방에 있는 거야? 거기서 빨리 안 나와? 옷이 얼마짜린데? 기름 냄새 배겠다. 너는 왜 얘한테 전을 부치라고 하는 거야? 넌 손이 없어? 네가 하던 거 마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의원 집안 딸이 전 부치는 거 봤니? 큰일 나려고 그런 걸 시켜. 좀 늦어도 되니? 네가 하던 거 마저 끝내라. 한 번만 더 시키면 내가 가만 안 둬. 어머님,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의원집 딸이면 전 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고 모두 한 가족인데 서로 도와가면 좋은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허리 아프고 다리도 쑤신다고요. 하루 종일 전만 부쳐서 기름 냄새 때문에 속도 울렁거리는데 얼마 남지 않은 거 도와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형님 말이 맞죠. 의원집 딸이라고 해서 전 안 부치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근데요. 제가 할 수는 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름 냄새를 맡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무리해서라도 할까요? 뭐야? 너 임신했니? 확실한 거야? 아유, 드디어 소식이 온 거야. 이리 와라. 몸 상할라. 저기 소파에 가서 편하게 쉬고 있어라. 이게 무슨 일이야. 경사났구만. 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너는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폐경됐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이 하나 제대로 가지지도 못하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시간 없다. 빨리 들어가서 천 부쳐. 동서는 저를 보며 울렁거린다고 입덧 흉내를 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꼴보기가 싫은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옆에서 거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쪼르르 달려와서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며 명절 음식은 전부 여자가 하는 거니 놔두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의 팔을 잡고 주방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숨만 쉬며 힘겹게 전을 다 부쳤고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실에 있는 탁자에 전 부친 걸 올려놓았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려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상을 가지고 와 펼쳐놓았고 그때 밖에서 시모가 남편을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눈치를 살피면서 상은 닦아주겠다며 행주를 들었고 제가 한다며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자 괜찮다면서 거실에 놓인 식탁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남편과 시모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닦던 행주를 뺐더니 임신한 몸이 상을 닦는다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순간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자 머리에서 별이 돌 정도로 번쩍함과 동시에 제 뺨이 얼얼해질 정도로 시모의 손이 왔다 갔어요. 볼을 어루만지며 너무 놀라 시모를 바라보자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네가 지금 의원집 딸에게 행주질을 시켜? 너 정신이 나간 거야? 한평생 걸레도 잡아본 적 없는 애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기에다 임신까지 했는데 너 아주 못돼 먹었구나? 나 없다고 이런 걸 시키고 있어? 내가 너 혼자 전 부치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서운했어?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는지. 심보가 그 모양이니 여태까지 시애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 순간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고 시어머니를 밀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 속에 눈에 들어온 게 있었고
저는 베란다 보일러실에 있는 수북이 쌓인 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뭘 할 건지 눈치챘는지 급하게 따라왔고 손대지 말라고 말리는 걸 뿌리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어요. 제가 만든 거니 아무도 먹을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전 부친 걸 모조리 엎어버렸고 바닥에 널브러진 전들을 보고 시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러자 몸이 뒤로 밀리면서 등 뒤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 몸에 부딪혔고 몇 개의 상자가 널브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전부 시부의 유품이었고 그걸 본 시모가 자기 남편 물건 손상시켰다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떨어져도 아버님의 유품이 떨어져 너무 당황했고 이건 주어야 할 것 같아 주저앉아 상자에 넣고 있었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뜯지 않고 풀로 봉해져 있길래 뭔가 싶어 뜯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뺏으려고 일어남과 동시에 저는 편지를 펼쳐보았고 그 안에 있던 내용을 보는 순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편지는 시부가 숨겨놓은 유서였고 충격적이게도 시모뿐만 아니라 동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내용들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봐봐. 어머님, 제정신이 아닌가 봐.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동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일을 꾸미고 계획한 게 전부 동서가 했던 거라고? 둘 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고 자기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 받으세요. 그동안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린 것도 전부 연기였다니 충격이네요. 어머니, 이게 무슨 사람이 할 짓이 아닌 행동을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버지의 몸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금 타려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몇 번 병원을 갔었을 때도 전부 몸살 기운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전부 짜고 친 거였어요? 보험금 타려고 우리가 드리는 용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거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다.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 결과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굳이 그걸 미리 알려서 타먹을 수 있는 보험금까지 못하면 아쉽잖니? 그래서 작은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해서 생명보험 왕창 들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굴러 들어오는 돈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니? 어차피 너희 아빠 세상 떠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잖아. 안 그래? 어차피 그때 항암 치료했어도 살 가망성이 없다고 작은 며느리가 그랬었어. 남의 생명을 왜 어머님과 동서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적은 내용은 재작년에 검사받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걸 여태껏 숨겨왔다는 건 계획된 범행인 거잖아요. 그 순간 동서와 시모는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잘못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이게도 유서를 적은 날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적은 유서였고 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아 사경을 헤맬 때 동서가 자주 찾아갔었는데 그 이유는 전부 보험금 때문에 계획한 일들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어떻게 할 건지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둘은 보험금 수령 시 얼마씩 나눠 가질 건지 의논까지 하고 있었어요. 유서에 적힌 글씨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웠으면 눈물 자국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글씨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버님은 눈을 감을 때까지 편하게 떠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로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아버님의 병명이 대장암이라고 판정이 났을 때부터 들기 시작한 생명보험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이를 꾸민 동서는 의사와 친한 사이였고
진단 결과 충격받을까봐 동서에게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단순 몸살이라며 상황을 넘긴 거였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가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거라며 살살 구슬려서 상황을 모면했고 그렇게 병세가 악화가 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시모는 동서의 사악한 현울림에 혹해서는 많은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생명보험을 들면 좋겠다고 아버님을 설득시켰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낀 아버님도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범죄에 가담했던 모든 인물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시모와 동서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졌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떠나실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모와 동서는 남편과 도련님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과거의 잘못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용서받기에는 너무 큰 범행 동기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저희 가족은 용서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도련님은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임신이었다는 말도 전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기 싫어서 꾸민 얘기였어요. 사람을 어떻게 얕잡아 보는 건지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징역 사는 동안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이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밝혀지고 처벌 또한 받게 되었으니 편히 눈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날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아버지의 그리움보다도 엄마에 대한 특별함을 많이 생각하고 자랐죠. 저희 엄마는 저와 제 남동생을 제가 9살 때부터 홀로 키워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의 나이도 제 나이쯤 되었겠죠. 어렸을 땐 그저 당연했을 엄마의 사랑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아마 엄마도 어린 나이였으니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이 안 옵니다. 평생을 저희만을 위해 살아온 엄마를 저는 크면서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엄마 혼자 외벌이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더라도 엄마는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셨어요. 나 이제 중학생인데 뭐 하나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시도 그렇고 선생님은 계속 피아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 그럼 피아노 계속 배울래?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네가 하고 싶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줄게. 근데 피아노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한번 대회 나갈 때도 드레스 가격도 만만치 않고 랜슨비도 그렇고 여유 안 되지 않아? 너 하나 엄마가 뒷바라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돈 걱정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엄마한테 말만 해. 기죽지 말고, 알겠지? 엄마는 이렇게 저에게 늘 기죽지 말라며 힘을 주셨어요. 어렸을 때 여자아이라면 누구나 배웠을 피아노를 저 역시도 배웠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이유로 음악 선생님이 진지하게 전공을 권유해 주셨죠. 그래서 전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병원 건물을 청소하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려고 악착같이 말이에요. 다행히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보람을 가지셨어요. 그렇게 피아노 전공을 하였고 전 서울대학교에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 입학날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 역시도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 딸이 서울대에 들어가다니 엄마가 이제 여한이 없다. 얼마나 그 손으로 피아노를 두들겼을 거야, 어? 엄마가 더 고생했지. 난 엄마 덕분에 피아노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고마워, 엄마. 아마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빨리 졸업해서 자리 잡고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윤성이만 잘 풀리면 엄마 푹 쉬어. 우리 딸이랑 아들은 엄마가 언제나 믿지. 이렇게 고생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 돌아가신 네 아빠가 이거 보았으면 엄청 좋아하셨겠다. 엄마는 제가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고, 돌아가신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으셨겠냐며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우시는 그 손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전 지금껏 저만 생각하느라고 엄마의 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었거든요. 입시 콩쿠르를 준비하느라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제야 엄마의 손이 많이 늙어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쪼글쪼글 손가락 사이로 가닥가닥 떨어지는 눈물줄기가 얼마나 마음을 아리게 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시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엄마 그렇게 고왔던 손이 지금은 완전 할머니 손이 됐네? 희생해줘서 고마워. 아유, 고맙긴. 당연히 엄마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생각 말고 이제 시작이야. 알겠지? 그냥 넌 너만 생각하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빨리 우리가 다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일을 쉴 수 있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 엄마. 내가 효도할게. 이제 윤성이도 졸업해서 학교 가면 엄마는 여한이 없어. 엄마한텐 너네들이 복덩이 그 자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넌 너만 신경 써. 엄마는 뭐든지 제가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였고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입시 학생들 레슨도 해주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부담은 조금 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 입시 레슨 위주로 일을 찾기 시작했죠. 교수님 추천도 있었고 저조차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입시 레슨을 하다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오빠와 눈이 맞게 되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 모습에 반했죠. 약간 투박하지만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처럼 다정하고 저만 위해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툴툴거리지만 친데레라고 할까요? 그런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렇게 서서히 저조차도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솔이 레슨 끝나고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선생님이랑 식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 네.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한솔이 레슨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간 뒤에 집 앞에 카페에서 뵐게요. 아, 감사해요. 거절하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럼 이따 1시간 뒤에 제가 그쪽에 먼저 가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저 역시도 레슨 해주던 학생의 오빠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만남이 오히려 달가웠어요. 그래서 저 역시 좋았고요. 남자다운 모습에 반해 속전속결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오빠였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 잘한다고 착각했었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형, 여동생, 이렇게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남편, 그리고 무난한 아주버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집이라면 시집을 갈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편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엔 투박하지만 진심 담긴 그 모습이 좋았다면 지금은 뭔가 모르게 속물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결혼을 준비하며 삐걱대기 시작했죠.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우리 엄마는 네가 원하는 브랜드에서 액세서리 다 맞춰주신다고 하더라. 가방이랑 뭐 원하는 거 있어? 아니, 알잖아. 나 명품은 잘 몰라. 그리고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그런 거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 우리 집 형편 알잖아. 난 그렇게까지 개훈 씨한테 못 해주는데 나만 어머님한테 받는 건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줘. 아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장모님이 사이 뭐 하나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남들은 시계도 받는다는데. 우리 집 형편 알잖아. 지금 내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하는 거야. 모은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우리 둘이서 단출하게 결혼 준비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예물이나 이런 거 원하면 다른 사람 알아봐. 난 엄마한테 절대 부담 못 드려. 저와 연애할 때부터 저희 집 형편을 잘 아는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자 갑작스레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남들 결혼할 때는 명품 시계를 해준다더라. 양복 한 벌 빼준다더라. 하물며 신발을 해준다더라 하는 둥 나의 모든 걸 다 좋다고 했던 남편이 맞나 싶었죠. 이런 게 지속이 되니 저 역시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이런 일로 싸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그런 여자 만나. 자기한테 시계 사주고 구두 사주고 뭐 양복 빼주는 그런 빵빵한 처가둔 여자 만나면 되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 그냥 예를 든 거지.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너 피아노도 시킬 정도면 그냥 마음만 있다면 이 정도는 못 해주시겠어? 라고 언지만 준 거지. 내가 언제 해달랬냐? 그냥 물어본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물어본 사람 무한하게. 물어본 뉘앙스가 아니잖아. 거의 사달라고 대놓고 통보한 거 아니야? 난 이런 거 절대 말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우리 결혼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이거야. 어머님이 나 해주시면 우리 엄마가 가만 있으시겠어? 난 그런 거 싫으니까 우리 둘이 딱 모은 돈으로만 준비하자고 한 거였고, 솔직히 갑자기 이렇게 말 바꾸는 거 너무 당황스러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전 연애 때부터 제 상황을 항상 말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러블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도 답답한지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렇게 지속될 것 같은 싸움이 멈추었고, 전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어요.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았고요. 난 자기한테 다 못 맞춰줘.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그 말은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갑자기 파혼하자고? 그럼 어떡해. 난 자기랑 싸우기 싫어.
근데 어차피 자기도 우리 집한테 예물을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는 못 해주니까. 아, 알겠어. 미안해. 그건 내가 경솔했어. 너희 집 사정 뻔히 모르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장모님한테 받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부러웠나 봐. 난 너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나도 모르게 미안해. 많이 실망했지? 자기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한텐 그런 모든 게 부담이 되니까 하는 말이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 세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속상했나 봐. 우리 엄마 힘들게 나 피아노 공부 시켜주셨어. 결혼으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죠. 다신 예물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저 역시 파혼 통보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죠. 그렇게 다시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남동생과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말투가 좀 거슬렸지만 원래가 남자다운 사람이고 태생이 다정하지 못하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저 역시 남자다운 모습에 많이 끌린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게 저에게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는 몰랐어요. 아이고, 신서방. 자네가 봄동무침 좋아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시장 가서 장 보고 봄동무침 만들었는데 맛 좀 보겠나. 엄마가 아침부터 매형 온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제일 귀한 손님이라니까. 매형 어서 와서 앉으세요. 아, 진짜? 엄마 고생했겠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뭔 시장을 또 봤어. 있는 거에서 먹으면 그만인데. 그래도 우리 신서방 이렇게 신선한 거 사다가 무쳐서 바로 먹이려고 한 거지. 사이사랑은 장보 아닌가. 아,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아, 맛있네요. 자기도 먹어봐. 윤성이도 좀 먹어보고. 남편의 부담스럽다는 별거 아닌 한마디가 엄마의 기운을 쏙 빼어버렸죠.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리 얄밉게 하는지.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너무 컸기에 남편의 저런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콕 집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글로 쓰면서 보니까 참 남편과 애초에 저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놈의 콩깍지가 뭔지, 그땐 왜 그리 좋았는지. 부담은? 엄마가 자기 좋아서 하는 건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엄마 무안하겠다. 엄마, 원래 표현이 이래. 담아두지 마. 아유, 무안은 무슨. 신서방이 더 무안하겠다. 너는 꼭 그렇게 짚고 넘어가니? 아유, 신서방, 미안해.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아, 아니에요. 뭐, 제가 또 실수했나 보죠. 봄동무침 맛있어요, 장모님. 인영이도 이렇게 맛있게 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우리 인영이는 살림은 잘 모르는데 내가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보낼게. 걱정 마. 일단 봄동무침부터 마스터해야지. 왜? 누나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매형이 약간 하고 싶은 말 안 고르고 하는 게 있긴 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윤성아, 너까지 왜 이러니? 아휴, 신서방, 신경 쓰지 마. 오늘 얘네들이 쌍으로 왜 그러는지 참 이해하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엄마의 모습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너무 내가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생까지 나서서 남편을 저격하니 남편이 너무 무안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무안을 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으로 작은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꽤 살만했어요. 다행히 저와 남편의 벌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둘이서 힘을 합쳐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내가 둘째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네가 안 받는다니까. 아,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 이렇게 저 예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우리 선생님으로 본 게 한 2년 정도 됐나? 항상 탐났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마침 잘 돼가는 사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어머님이 늘 좋게 봐주시니까 저야 감사하죠. 개훈 씨랑 정말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개인 레슨도 계속 해드릴게요. 아유, 그러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아니, 그나저나 우리 개훈이가 좀 이기적인 구석이 있긴 있어. 우리 인영이가 이해 좀 해줘. 아, 그럼요. 저도 부족한데요. 개훈 씨랑 알콩달콩 잘 살아볼게요. 어머님은 염려 놓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더 못해주셔서 미안해 하셨지만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나중에 제가 살아가면서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을 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남편의 이기적인 성격을 걱정하면서도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전 그 점이 좋았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둘이 있을 땐 문제가 아예 없었죠. 가부장적이긴 했어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끔찍했기에 그 모습 하나만을 바라보고 결혼 생활을 하였거든요.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늘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는 날도 많았지만 저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남의 편이더라고요. 명절에도 전 빨리 시댁에서 명절을 다 보내고 친정에 가고 싶은데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엄마, 우리 간식 좀 줘요.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좋네. 이래서 엄마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니까. 나가 살아보니까 알겠어. 어머, 인형이 섭섭하겠다.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지. 너는 말을 해도. 인형아, 섭섭하게 생각 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없어. 아, 네. 뭐 그러려니 해요. 어머니, 제가 과일 깎을 테니까 좀 들어가서 쉬세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셨는데. 우리 저녁도 먹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역시 집이 좋구먼. 개인은 대학생활 잘하고 있나? 조그만 게 안 보이네. 어제도 시댁, 오늘도 시댁. 도대체 저희 집은 언제 가나요?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절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주면서 일어나자고 해야 했어요. 그런 남편은 저한테 유난스럽다고 했고요. 도대체 우리 집에 언제 가겠다는 거야? 엄마, 우리 오기만을 기다리시는데 저녁까지 먹고 나면
우리 집에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아,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더 잘해야지. 그놈의 친정. 너 평소에도 자주 가잖아. 뭐? 명절이랑 평소랑 같아? 어머님도 아까 점심만 먹으면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 진짜 왜 그래?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남편은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자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터덜터덜 옷을 입기 시작했죠. 정말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서둘러 얼른 가라며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뒤바뀐 꼴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마냥 제 모습을 그렇게 좋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도 결혼을 하니 다잡은 물고기처럼 저를 대하셨죠. 제가 남편에게 가자고 재촉하는 뉘앙스를 보이자 어머님은 가라고 하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진작 보냈어야 했는데 안사돈 많이 기다리시겠다. 얼른 내려놓고 갈 준비하렴. 개운이 너도 얼른 빨리 움직이고. 참 너도 근데 너다. 애 모처럼 와서 쉬는데 꼭 그렇게 너네 집을 가야겠니? 뭐 오늘 못 가면 주말이라도 가면 되는 거지. 요즘 애들은 시집을 와도 그런 거 구분을 못 한다니까. 참 세상 좋아졌지. 에휴, 내가 진짜 우리 게이레스만 아니었어도, 에휴. 네? 어머니, 게이 아가씨가 시집 갔는데 친정에 못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결혼하니까 정말 변하신 거 아세요? 어머머, 눈 땡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이래서 내가 처음에 걱정했던 게 이 부분이야. 꼭 한부모 가정은 티가 나요, 티가 나. 처음으로 저에게 한부모 가정이란 말을 하니 당황스러웠고 눈물이 나는 걸 애써 참았어요. 좋은 날인데 참자 싶다가도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도 너무 황당했죠. 저의 언성이 커지려 하자 남편은 서둘러 가자고 하더군요.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화가 엄청났지만 좋은 마음으로 가자 싶어 애써 화를 눌렀는데 남편이 저의 발작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네 눈치 보는 거 안 보이냐? 장모님은 너 시집 보내고 그러려니 하시겠지.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자기야말로 진짜 왜 그래? 매번 우리 집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엄마한테 틱틱대기나 하고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그만 좀 해. 그리고 왜 이렇게 엄마 거리는 거야? 이래서 없는 집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아휴, 짜증나. 피곤하다. 어머님도 그래. 한부모 가정?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왜 말렸어? 근데 지금 네 입에서 없는 집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없는 집이라뇨. 그렇게 막말을 일삼더니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친정 앞에 차를 세우고 먼저 들어가 버렸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화가 났지만 엄마한테 싸운 티를 내면 안 됐기에 꾹 참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여전했고요. 아이고, 왔어, 우리 딸. 우리 사이 어서 와. 사이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성이도 금방 올 거야. 윤성이는 명절인데 코빼기도 안 비추고 어딜 갔길래. 엄마 혼자 힘드셨겠다. 내가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유, 미안하긴.
결혼했으면 그 집에 먼저 잘해야지, 안 그러니? 신서방, 이것 좀 먹어봐. 우리 사이 얼굴 보기 힘드네. 네? 아, 네. 저희 집에서 많이 먹고 와서 잘 안 먹혀요. 이따 먹을게요. 처남은 어디 갔나 보죠? 아, 저 잠깐 몸 좀 닐게요. 그래. 얼른 누워. 윤성이 요새 뭐 일하는지 아주 바빠. 그래도 요새 아주 잘 풀리는 모양이더라고. 엄마를 보는 둥 마는 둥 이불을 찾아서 눕는 남편을 보아하니 화가 났고 누굴 탓할까 싶었어요. 제 탓이죠. 그렇게 엄마와 도란도란 담소를 나눴어요. 엄마와 담소를 도란도란 나누는데 누워있던 남편이 시끄럽다고 저에게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휴, 좀 조용히 좀 해라. 나 쉬는 거 안 보이냐? 피곤하게 쫑알쫑알. 나 좀 쉰다고 내 말 안 들려? 가뜩이나 쉬지도 못했는데. 자네 말 다 했나? 아니 뻔히 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고생은 인영이가 다 했는데 뭐가 힘들다고 자네가 쉬어? 매번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누워만 있고 나도 많이 참았네. 우리 인영이 봐서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 하잖아. 자네 항상 우리 인영이한테 이렇게 대하나?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자네한테 이런 취급밖에 놔둘 것 같아? 아, 엄마 미안해. 원래 개훈 씨 안 그러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해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아휴, 속상해. 자네 그렇게 여기 있기 싫으면 그냥 가게. 그리고 앞으로 올 것도 없어. 억지로 꾸역꾸역 앉아있는 거. 아,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장모님이 뭘 오해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그 광경을 제 동생이 목격했죠. 동생은 금방이라도 매형을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동생 앞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엄마한테 미안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여 저조차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처음 보는 엄마의 다그침에 남편은 놀랬는지 허겁지겁 방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을 데리고 그냥 엄마네서 나오려고 하는데 동생이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더군요. 동생도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라 당황했어요. 명, 예전부터 저희 집 무시하는 거 뻔히 보였거든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작작 하시죠. 진짜 누나만 아니면 안 참아요. 야, 너까지 왜 그래? 일단 우리 갈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엄마, 저 갈게요. 여보, 일어나. 얼른 가자.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고 전 눈물이 펑펑 흐르더라고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고른 사람이 하필 이딴 사람이라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자 남편도 답답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아이, 미안해. 그만 울어, 어? 아니, 나 요 며칠 잠도 못 자고 피곤해 했던 거 알잖아. 그래서 예민했어. 내가 미안해. 미안? 당신이 이번에만 그랬어? 결혼 전부터 우리 집 무시했잖아. 자기 예물 때문에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저축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꼭 엄마한테 받아야겠어? 나 진짜 자기랑 결혼한 거 너무 후회해.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봐야 해?
뭘 후회까지? 알겠어. 미안해. 나중에 엄마랑 어머님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할게. 그때 내가 어머님 풀어드릴게. 풀어드리긴 뭘 풀어드려. 우리 엄마가 그런 밥 한 그릇에 넘어갈 것 같아? 엄마도 최대한 참고 얘기한 건데 자기 진짜 너무해. 아니야. 내가 진짜 잘 풀어드릴 테니까 그만해. 아, 진짜 피곤하다, 인형아. 그만하자. 이런 일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남편이 잘못을 싹싹 빌며 자리를 마련하여 엄마에게 사과를 한다는 말에 넘어갔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이 사람과 끝장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와 어머님에게 약속 장소를 고지한 뒤 밥 먹는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경양식 집에서 말이죠. 약속 시간이 되어 저와 남편이 어머님과 엄마를 기다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어머님들이 오셨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엄마는 햄버거 스테이크 좋아하죠? 햄버거 스테이크 하나랑 내 거는 돈가스. 그리고 장모님은 샐러드 드시면 되나? 아유, 가격이 만만치 않네. 아유, 비싼 집이라서 그런지 샐러드 하나에 9,800원이나 하네. 이렇게 시킬게요. 음료수 각자 한 개씩이랑. 남편은 저희 엄마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샐러드를 주문해 주었고, 엄마도 할 말을 잃었는지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주문받은 음식들이 나오고 저와 제 엄마가 정색 표정으로 앉아 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돈.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밥을 사주는데 어쩜 한 숟갈도 안 드세요? 좀 드셔보세요. 우리 나이 때는 풀을 먹어야 건강하다니깐요. 안 그런가요? 나야 뭐 골다공증도 있고 이래서 고기는 꼭 먹어야 하지만 우리 나이 땐 소식해야 해요. 어머님, 입맛에 맞죠? 여기 샐러드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고 맛있게 드셨으면 하네요. 전 남편이 약을 먹은 줄 알았어요. 어쩜 저리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지. 본인 엄마와 본인은 돼지같이 고기 정식을 시키고 저희 엄마에겐 풀떼기라뇨. 가격 차이도 15,000원이나 나는 걸로요. 확실히 저의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계시던 엄마는 무슨 생각이신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 엄마가 뭐 하는 건지 가만히 보고 있었죠. 아, 저 윤성이 엄마인데요. 여기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꼭 와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엄마, 무슨 전화야? 아니, 그리고 어머님, 당신 말 다 했어? 이거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 맞지? 대놓고? 아, 기가 막혀. 무시라니. 여기 샐러드만 먹으러 오는 맛집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진짜 섭섭하다. 넌 항상 그러더라. 늘 오해해.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네 남편을 잡아먹어야겠니? 얼마나 잔소리를 했으면 우리 아들이 살이 쏙 빠졌어. 에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자의 항변을 듣고 있는데 저희의 룸 문이 열리고 아주버님 실속의 일행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고 남편이 식사 자리라고 아주버님을 불렀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을 부른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습니다. 전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놀라웠고
믿을 수가 없었죠. 시숙은 엄마에게 쩔쩔 매더라고요. 보셨죠? 아니 참 어이가 없네요. 지금 개민 씨 동생이랑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교육을 잘 시켜야 했는데. 아유, 엄마, 신기훈. 당장 일어나.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됐고, 오늘 있었던 일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 윤성이한테 보고할게요. 아마 그 가족이면 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아니요, 사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동생이랑 엄마 단속을 못해서 사모님 신기를 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왜 장모한테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어? 아니, 무슨 말이야? 사모님이라니. 내가 잘 들은 거 맞아? 알고 보니 시숙은 윤성이가 얼마 전에 설립한 벤처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다르게 혼자 취직을 못하고 있던 아주버님은 우연히 면접을 보고 들어간 회사가 제 남동생이 친구와 함께 설립한 벤처기업이었죠. 촉망받는 청년 사업가가 된 제 남동생은 엄마에게 이 일을 우연히 얘기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누나의 아주버님이더라 하고요. 엄마는 처음에 잘 됐다고 기뻐하셨지만 남편과 시모의 이런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어 시숙에게 전화를 건 것이고요. 시숙은 회사를 잘 다녀야 했기에 엄마의 부름에 달려왔던 것이고요. 어안이 벙벙했죠. 자기 아들이 저렇게 저희 엄마에게 쫄쫄매는 꼴을 보니 어머님은 태도를 돌변하셨어요. 어머머머. 그럼 우리 아들이 다닌다는 그 회사가 우리 사돈 총각네 회사군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참 인연이죠. 인연은 무슨 악연이죠. 오늘로서야 잘 알았네요. 우리 집을 아주 개똥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 딸한테는 잘해주겠지. 우리 딸은 행복하겠지 하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예, 가자. 더 이상 이 집이랑 상종하지도 말거라. 그리고 당신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알겠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지 아들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하게 여겨야지. 아유, 상종 못할 인간들. 당연하지. 이 아줌마랑 저 정신 나간 놈이랑 더 이상 엮이지 않을 거야. 기가 막혀. 우리 엄마 기분을 풀어줘? 너 일부러 그랬지? 너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잖아, 늘. 진짜 진절머리 난다. 이번에 3세번째야. 너랑은 못 살아. 이혼이야. 잘 지내라.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너희 집을 무시했다고? 이혼이라니? 난 절대 못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 그래? 그 입 좀 다물게.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이제는 내 딸이 살겠다고 해도 절대 안 돼. 못 베어 처먹은 집이랑은 엮이는 게 아닌데, 아휴. 전 그렇게 엄마와 음식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두었죠. 번갈아 가며 시모와 남편의 전화가 오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그로부터 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요. 소송을 쭉 이어가다 결국 남편 쪽이 합의를 해줘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어요. 이혼을 하고 보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왜 진작 작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았는지. 엄마와 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입시 레슨에서 전 입소문을 많이 타서 학원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아, 물론 전 아주버님은 이유 없이 회사를 잘려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그 집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하기가 어려웠지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하게 엄마와 남동생과 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뭐 본인도 인생 공부를 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늘 고생만 한 우리 엄마,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자식들이 본인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엄마조차도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엄마와 언제까지 같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한 엄마에게 효도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그만한 행복이 또 없답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